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사진 한 장 보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국무회의 오늘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에 실질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보다 넥타이 안 메고 들어오시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한 분이 넥타이 메고 있다가 황급히 푸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원래 맞춰야 됩니까? 글쎄요, 그걸 굳이 맞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진짜 덥거든요. 네. 서울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37도가 넘었다 이러던데 더우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넥타이 안 매시고 오신 거를 국무위원들이 또 따라하는 거 그냥 재밌다라고 그냥 해프닝으로 봐야 되겠죠. 네. 너무 더운 날씨여서 외출하실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양산이나 우산은 꼭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맞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혁신위가 무산이 됐고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전 위원장이 돼버렸네요. 벌써 사퇴를 했는데 왜 사퇴를 하셨을까요? 닷새 만에. 일단은 혁신위원회가 무산됐다기보다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곧 다시 영입을 해서 새로운 혁신위를 띄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무산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혁신에 대한 정권을 부여받은지 알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혁신의 기본적인 것은 인적 쇄신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혁신을 하려면 혁신위원들이 제대로 혁신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또 비대위원회예요. 예. 비대위원회에서 혁신위원들 올렸더니 아이고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넣고 해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혁신위원 발표했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최소한 2명은 인적 쇄신해야 됩니다. 누구? 쌍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상당히 무모하게 당원 당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도 새벽에 대선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우리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당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다. 그러니까 책임 차원에서 이 두 사람만큼은 좀 쇄신 청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냅두고 일단 백서부터 만들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인쇄업자야? 내가 백서 만들러 혁신위원장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래서 그냥 혁신위원장을 때려쳤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혁신위원장 자리를 받았을 때는 뭔가 그래도 권한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저 혁신위에 전적인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했더니 잠깐만요. 백서는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또 다음날 가가지고 혁신위의 정권은 저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잠깐만요. 지금 날도 더운데 우리 팥빙수나 먹으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혁신에 대한 정권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혁신위원이 발표되니까 이걸 뭐야? 나보고 지금 바지사장하라는 거야? 나 안 해. 이렇게 된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하겠다.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당을 본인 혁신위원장으로서 개혁과 쇄신과 혁신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으니까 그 생각을 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메스가 아니라 큰 칼을 차고 제대로 당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게 분열이고 그게 당시의 정치적인 이해 목적을 위해서 당의 혁신위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 아니냐. 당신은 그러한 당대표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고 있죠. 이 당대표 출마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당혹스럽죠. 일단은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오면서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개혁적으로 뭐 리더십이 있고 당의 혁신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하면서 온갖 미사오고를 다 동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나 혁신 안 할래, 못하게 했잖아, 이러면서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 상황이 되게 웃겨진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 혁신위원장을 내세운다고 한들 제대로 혁신이 되겠냐고요. 예. 그래서 혁신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구 자체는 해체되지 않고 그냥 있는 거고, 네. 예, 의미는 별로 없는 거고. 아니, 예. 그러니까 비대위가 지금 딱 혁신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본인들의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당연히 인적 쇄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해야 될 것이고 혁신을 할 만한 사람들이 혁신위원회에 있어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과정 중에서 옹호했던 사람,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사람, 그 옹호했던 사람이 혁신위원으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원회를 감시하려고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의 이런 모습들은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해석해야 되겠군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미숙한 판단력의 부족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 된다. 아니, 받으려면 정권을 달라. 정권 안 예. 주면 안 할란다. 이걸 딱 걸고 들어가야죠. 예. 근데 그걸 약속받지 못하고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사선까지 원하셨는데 대선 후보도 몇 차례 나가시고 정치력과 판단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원들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혁신을 뭐 할 수 있을까? 뭐 만든다는데 그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당원들은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하니까 전당대회 누가 나오지? 이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이 있거나 혁신을 이룰 것이다라고 기대한 분들은 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지금 8월 중순, 하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누가 나올까요? 당대표로? 안철수 위원장은 나온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지난번 숙박 농성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당대표 나갈래, 당원들에게 이제 강한 인상을 주고 싶어 한 거니까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시지가 나는 이재명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앞장설게요 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발걸음은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예. 조경태 의원도 나 출마할게요라고 선언을 했고요. 근데 다른 무엇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냐 안 하냐가 가장 큰 관심사죠.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참모들 70% 정도가 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리는 이유는요?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러는 거죠. 예. 지난번 대선 과정 중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60% 정도 득표율로 되는 거 봐봐라. 그 사람들이 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하는데 과연 그 표심이 바뀔 수가 있을까? 친인들이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 당선 여부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요. 또한 네. 당선이 되더라도 친윤들이 그냥 완전히 당을 똘똘 말아먹고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겸, 그리고 사무총장은 정점식, 정책위원장은 김정재, 기재위원장 후보자는 이미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했던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보호한다, 윤석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쳤던 45인의 결사대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 예. 내년 지방선거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만 이기게 되면 너 때문에 지방선거 졌잖아, 너 나가,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만에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때 좀 기대해 볼 만한 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소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전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요?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불법 비상계엄을 마냥 옹호하고 그냥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선택과 판단과 메시지를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되면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 야 윤석열하고 잘 헤어지는 결별하는 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 저것도 윤석열 아류당이구나, 윤어게인 당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만큼 좀 변화, 혁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이제 안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말 바닥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여서. 이게 참 총선이 멀리 남아 있어서 그래요. 총선이 가까이 있다면. 네. 그래도 이제 국민 눈치 보고 지역 주민 눈치 보는데, 이게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청장 군수 자리 뺏기더라도 도지사 뺏기더라도 뭔 상관이야? 나만 당선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의원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똘똘 뭉치자, 우리끼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쟁점 법안 가운데 관심 가는 것이 검찰 개혁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이제 분리하는 법안인데 지금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데 내일 공청회 한다는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거, 검찰의 막강한 기소 권한을 좀 축소하거나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건 수사에 대해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좀 검찰 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있지만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를 직접 하고 있고 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막강한 권한인 기소권을 통해서 어쨌든 검찰이 예전과 위상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내일 공청회가 열릴 건데 좀 민주당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검찰 개혁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표적 기획 수사 검찰의 표적 기획 수사 그 TF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향한 수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쌍방울 대북 송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장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적 기획 수사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 개혁의 하나의 명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표적 기획 수사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검찰의 기소 단계를 떠나서 법원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또한 이미 쌍방울 대북송금과 같은 경우에 이화영 전 정무부지사가 7년이 넘는 형을 받았거든요. 네. 7년 2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예. 검찰의 표적 수사고 허위 기소라면 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판단을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사법부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좀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듣고 야당과 대화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할 때 국민이 부담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검찰에 직접적인 수사를 받으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국회나 권력 쪽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저게 나랑 뭔 상관이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한 축이 이제 야당 탄압에 이용됐다라는 것과 예.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를 향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가준 거잖아요. 예. 검찰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쪽이 자신들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를 못하도록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검찰의 독립성을 세워서 어떠한 권력의 눈치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정의를 바로잡는데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장해주고 견제장치를 마련해주는 쪽으로 검찰 개혁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제적 부담 들어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경제적이요? 네.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별도의 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 현재 검찰 인력을 좀 기소청, 수사청 뭐 이렇게 좀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다른 뭐 예산 투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구조만 바꾸는 형식인가 봐요. 그러면. 맞죠. 예, 네. 그 견제와 알겠습니다. 균형의 원리를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2일에 있는데 지금 후보로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두 분 네. 나오셨는데 맞습니다. 둘 다 뭐 친이명계이셔가지고 그리고 권리당원 35%가 지금 호남권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호남에 엄청 공을 좀 들이시는 느낌은 좀 있는데 그렇죠. 예. 누가 되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경쟁하시는 거죠. 누가 더 친명입니까? 이걸 가지고 권리당원의 마음을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격은 다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고집과 신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과 조그마한 틈 없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예. 권리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집권 초기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말 호흡을 밀착해서 해야 돼. 예. 우리가 호흡을 맞춰야 돼. 조그만 틈도 보여서는 안 돼. 그렇게 판단하실지 그래도 우리가 여당인데 할 말은 해야지. 쓴소리 해야지. 국민의 다른 얘기들을 우리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전달해 줘야지. 그냥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 하에 국민의힘 봐봐. 이건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낫겠어. 예. 라고 생각할지. 광주에 계시니까 광주의 민심이 어떤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앵커님께서. 말로 하기가 좀 그래서 저는. 네. 네. 근데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제 정청래 의원이 오차범위 밖으로 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가 좀 많이 발표는 되고 있는데 네. 박찬대 의원이 만만치 않아서 승부는 박빙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두 분 다 훌륭하셔서요. 지금 이제 특검이 3개 특검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보폭을 넓혀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한번 좀 말씀 쭉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 내란 특검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2시 15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정가와 이 서초동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계속 두고 봐야 될 거는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내란 혐의잖아요. 근데 내란 혐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가지고 5개 혐의를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 그것만 갖고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만약 구속을 당하게 된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동조자, 방조자들도 심리적인 저지선이 확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윤상현 의원 뭐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도 하고 예.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통일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청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김기현 사령관 등을 소환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예. 지금 발빠르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뭐 구체적인 혐의들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뭐 구속당한 것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정도 속도면 괜찮습니까? 더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할 게 너무나 방대하고요. 예. 또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12월 달까지 기한이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하는 것도 속도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팩트 확인을 하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라는 심정으로 감정은 최대한 진영 논리는 배제하고 예. 제대로 된 수사가 중요하겠죠. 구속되면 몇 개월 정도 있습니까? 6개월이잖아요, 구속이. 그러면 올해 뭐 안에 계속 있겠군요, 만약에 영장이 또 이제 심사가 또 다른 되면서. 혐의 나오면 다른 혐의로 또 이제 구속하고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내란죄 같은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은 또 그걸로도 법정 구속될 수 있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